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기현 사건 첩보 이첩과 관련해 이첩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사건 이첩 기준을 들어 경찰 이첩을 반대했지만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의지로 이첩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기현 첩보가 만들어지기 전 백원우 전 비서관의 부하 직원이 울산을 직접 방문해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TV조선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관련 인사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고발했던 건설업자가 자신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이른바 김기현 사건의 수사팀장 교체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설업자는 구속되기 전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제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꺼내들면서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 폐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 사격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 차량 등의 움직임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 출발점은 아시는 것처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입니다. 문제는 백 전 비서관이 이 첩보 문건을 어디에서 입수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문건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이 첩보가 우편 제보였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경찰에 전달됐다고 주장하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청와대의 주장을 뒤집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첩보 보고서는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백원우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서 직접 수집해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백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울산에 직접 내려갔다는 점, 또 그 시기가 경찰에 첩보를 제공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이 핵심 인물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재중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제의 첩보는 2017년 11월 초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됩니다. 바로 직전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은 울산을 직접 방문해 당시 김기현 시장 측근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정보를 지시자인 직속 상관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됐던 인사에 따르면 백 비서관이 A 행정관에게 정보 수집 지시를 직접 내렸고 A 행정관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A 행정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인사는 이른바 비공식 특별 업무를 맡았습니다. 최근 검찰은 먼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들을 조사했는데 이들은 첩보문서 작성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과거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소속 직원 모두를 소환해 첩보문서 작성 주체를 가릴 방침입니다.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경찰청에 전달된 첩보는 우편으로 온 제보를 단순히 전달했고 이는 민정수석실 본래 업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정특감반의 울산 방문은 일명 고래고기 사건, 검경 갈등 해결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은 첩보 생성 지시 여부를 묻기 위해 백 전 비서관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하명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 여부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서도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사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고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심지어는 압수수색 전에도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또 압수수색 전에는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노 실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려다 보니 말이 마구 꼬이는 듯한 상황입니다.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울산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사실을 20분 전에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한 경찰의 말은 다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3시간 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은 있지만 20분 전에 사전 보고를 했다는 건 노 실장의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한 쪽과 받은 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청장은 경찰청에 압수수색 사실을 30분 전에 보고했지만 청와대 보고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경찰청이지만 기밀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보고했다 하더라고요. 다만 시점 논란과 관계없이 후속 보고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했던 백원우 전 비서관의 어제 해명은 거짓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보고 받았다며요. 한 번 받았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첩보 문건을 넘겨받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이 문건을 경찰에 넘기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이권 다툼으로 정상적인 공직 감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이 밀어붙여서 경찰 수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보 이첩은 정상적인 절차라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연락 채널 역할을 하는 반부패 비서관실 내부에서는 이첩 기준에 어긋난다며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시장 주변인이 등장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역의 이권 다툼 사건이기 때문에 공직자 감찰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으로 일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 이첩 기준에 맞지 않는 사건을 이첩시킨 사례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의원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언급돼 있는 해운사 관련 첩보였는데 민간업자 간의 문제라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보류시킨 사안을 백 전 비서관이 이첩을 지시하며 이 반장을 질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우가 적폐청산 관련해서 매우 좋은 첩보를 썼다고 하는데 왜 그거 수사 이첩시키지 않았나? 뭐 이러면서 무척이나 질책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첩보보고 이첩 기준으로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관련 공직 내정자 인사검증, 정책 수립 목적의 정보 수집을 제시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건의 핵심은 점점 백원우 전 비서관을 향해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백 전 비서관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백 전 비서관의 주장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일단 백 전 비서관은 첩보 문서를 워낙 많이 넘기기 때문에 거기에 울산시장 건이 있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박형철 비서관이요. 울산시장 문건을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언론에 보도된 후였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문건을 넘겼다면 울산 사건만 특정해서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뭐뭐라면 뭐뭇일 것, 이것 같은 이 애매한 가정법을 쓴 겁니다. 자, 이 해명글 이후에 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박형철 비서관이 다른 첩보와 섞이지 않고 오직 울산시장 관련 문건만 백 전 비서관에게서 직접 받았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한 거죠. 자, 백 비서관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나는 울산시장 것만 따로 떼어서 받았기 때문에 백원우 비서관이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한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경찰 보고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은요.
제보를 넘기고 난 뒤에는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경찰이 브리핑까지 열어서 이 당시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백 전 비서관의 말을 부인한 겁니다. 자, 물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해서 백 전 비서관에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정황상 백 전 비서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특히 오늘 국회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경찰의 보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백 전 비서관의 보고는 받지 않는다. 이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원우 전 비서관은 검찰이 지금 와서 이런 수사를 다시 하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박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검찰은요 올해 3, 4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이번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소환 조사를 하려 했지만 관계자 대부분이 소환에 불응을 했고 최근 조사 과정에서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지만 주요 인물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하명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도를 청와대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드루킹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검찰이 곧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거죠. 예. 예,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저희 단독 보도로 전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작년 6월 13일에 치러졌는데 그 직전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서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울산 교회에 있는 사찰에서 만났는데 조 전 수석이 주변 사람들에게 송철호 후보를 도와달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교회에 있는 한 사찰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지만 신자가 많은 절입니다. 지난 6월 선거 직전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사찰에 나타납니다. 사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등 8에서 9명과 함께 절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님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요즘 텔레비 보면서 그분이 조국 정말 잘생겼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송철호 후보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는 분들 같이 다 어울리시는 분들이시면 절 한번 둘러보시고 많이 좀 도와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도 마찬가지죠. 그는 선거에 개입이면 정식 중립성 의무의 위반이다. 취재진은 조국 전 수석 측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는 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가 등장합니다. 김 전 시장의 삼형제를 모두 고발한 사람인데 고발장을 접수한 바로 그날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 건설업자는 현재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데 구속 전 저희 취재진을 만나 자신이 황운하 청장에게 수사팀 교체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설업자 김모 씨는 2018년 1월 5일 김기현 전 시장 삼형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김기현 씨가 울산시장에 당선되면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하고 2014년에 30억 원짜리 계약서를 썼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장에 접수된 당일 김 전 시장 동생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고발장 접수 당일에 소환을 통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부적인 배당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날 접수 즉시 고소인 고발인 조사 없이 피고소인에게 소환 통지라든지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는 조금 예외적이고 당시 경찰의 수사팀장 성모 씨는 2달 전 수사팀으로 왔습니다. 건설업자 김 씨와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여서 반대가 많았지만 황운하 청장이 임명했습니다. 건설업자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이 황운하 청장에게 수사팀 교체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내 입에 또 올려버리다니. 총장이 일일이 있더라도 기능수사대로 파견도 시킬 거예요. 건설업자 김 씨는 이후 50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인사와 특정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지난 10월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은 실물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친분 없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할 동기가 없는 만큼 또 다른 인사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권 핵심 인사들과 유 전 부시장 간의 유착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연락하며 각종 인사에 개입했던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이 확보했던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또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결과 특정 시점에 청와대 핵심 인사와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들을 상대로 구명 활동을 하거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감찰 중단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이어 검찰 수사가 또 청와대를 향하자 여권이 다시 윤석열 검찰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언론에 중계방송되고 있다고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권과 윤석열 검찰의 공방 2라운드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청와대와 여당이 동시에 공개 비판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중계방송 되는 듯한 이러한 현 상황은 분명하게 비정상적입니다. 어떤 부적절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비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며 법무부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법무부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 자의적 수사를 반복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검찰 수사의 배경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잇따릅니다. 검찰 측에서 다시 이걸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 수사를 하명 의혹이다 이러고 전제라고 한다면 하지만 청와대 내부의 의혹들이 연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를 규명할 필요는 높아지고 있죠. 민정수석실 내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과 당시 특감반원 전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선거 개입 의혹과 함께 별도 특감반 운영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일가 비리 혐의로 기소를 앞둔 상태에서 감찰 무마와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황들이 나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선언했습니다. 3종 친문 농단 게이트는 조국 게이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이른바 조국 사태 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압박했던 여권.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 윤 총장 거취도 공개적으로 거론했죠.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그치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청와대도 윤 총장에게 사실상의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결국 윤 총장은 자리를 지키고 조 전 장관은 거꾸러졌죠.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조국 일가의 비리였다면 이번 감찰 무마와 선거 개입 의혹은 정권 핵심들과 친문 진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여권의 2라운드 대결은 1라운드 때보다 더 살벌할 수 있습니다. 2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법무부가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을 언론과 일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취재 제한 규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사실 공표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검찰이 그야말로 깜깜이 봐주기 수사를 해도 견제할 장치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법무부 취재 제한 훈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내놓은 뒤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수정을 검토해왔습니다. 대검에서는 이제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검찰이 관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협의 과정이긴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언론 취재에 대한 답변 요령 등 5개 조항 이상을 수정 혹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왔는데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를 번복했습니다. 법무부 훈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오보 언론 출입 제한 조치 규정은 백지화됐지만 포토라인 설치 금지에서 제한으로 일부 단어만 바꾼 채 나머지 취재 제한 규정은 그대로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검찰 출입 기자는 전문 공보관 외에 수사 중인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일체 접촉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명백한 언론 자유의 침해이자 언론의 감시 기능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었습니다. 법조 기자단은 법무부 훈령의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 소원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당초 국회는 오늘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비쟁점 법안 등 20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냈고 범여권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보건 기자, 한국당은 지금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못 열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조금 전 오후 9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총은 조금 전 끝났고요. 지금은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를 하느라 좀 장내가 좀 소란스럽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개 모두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는데 그 효력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본회의에 불참하자 의결 종족수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입니다. 한국당의 기습에 허를 찔린 범여권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강력 규탄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까지 한국당이 막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어떻게 이 법들이 도대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역사상 이런 근본 없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부모들은 여야의 정쟁을 성토했습니다. 민식이법 하나라도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짜.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 하준이법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문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주면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네, 오늘 본회의는 물론이고요. 이 다음 달 10일 회기가 끝나는 이 정기국회도 사실상 끝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의원 한 명당 4시간씩 이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순 계산으로만 이 법안 한 건당 432시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에는 총 200건의 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어림잡아도 8만 시간 넘게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일수로 11일, 260여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면 더 이상의 법안 처리는 힘듭니다. 이대로라면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도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8해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의료진과 가족의 만류로 결국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걷기조차 힘들어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황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여성 최고위원은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젯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어제 깨어나자마자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의료진과 가족들의 만류에 단식을 접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황 대표는 근육 소실로 걷기 어려운 상황이며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논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 대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대여 압박에 나섰습니다. 3종 친문 농단 게이트는 조국 게이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보라 정미경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 천막에서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던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2년 1,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에도 800억 원 가까운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야당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우리들 병원이 2017년 1월 산업은행에서 796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조기 대선이 확실시된 시점이었다면서 2012년에 이어 대선 직전마다 거액 대출을 받은 셈이라고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를 수술한 것으로 유명한 우리들 병원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에도 1,4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병원장이 대출 8개월 전 개인 회생을 신청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특혜 대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까지 3종 친문 농단 게이트는 조국 게이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출 과정에서 분쟁을 빚은 종교계 인사 신모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친문 인사들을 거론했습니다. 이 과정에 정재호 의원과 양정철 원장이 깊숙이 개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원장은 양심의 금속성이란 제목의 19절과 함께 부디 양심을 돌아보면서 진실하고 수준 높은 정치를 해달라며 문예적 대응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저축은행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검찰 수사나 사건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모텔에서 4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범죄와 관련이 없어서
외부 침입 흔적은 없고. 네, 그래서 저 유족들한테 다 인지했어요. A씨는 상상인 저축은행과 업체들 사이에서 대출을 알선해준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상인 저축은행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에 WFM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연리 17%의 고금리로 대출해줘 연관성이 제기된 곳입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성남에 있는 상상인 저축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유서에서는 상상인 그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법원이 집단 성폭행과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6년과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성을 쾌락 도구로 여겨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공익제보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된 휴대폰 포렌식 파일을 통해 집단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던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내용물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전달됐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실형 선고에 정준영과 최종훈은 울먹이며 구치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휴대폰의 증거 능력에서 비롯된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대중적 인기를 얻은 가수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현직 검사가 같은 청 소속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가 불거져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조직 내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겠다며 진상조사단까지 꾸려 대대적인 기강 단속을 벌였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그리고 또 공직자로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부장검사 1명 구속 등 7명을 재판에 넘기고 성범죄 피해 신고를 전담하는 조직까지 만들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검찰 내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를 성추행 혐의로 감찰과 함께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검사는 이달 중순 같은 청 소속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측은 A 검사에 대한 감찰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수도권에 1000세대 넘는 실버타운 아파트가 최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는가 하면은 내부에도 언덕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입주 노인들은 외출 불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인지 김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0대 노인이 탄 휠체어를 60대 딸이 힘껏 밀어보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70대 이웃 할머니가 거둔 뒤에야 겨우 언덕을 올라갑니다.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실버 아파트에 입주한 송정래 씨는 90대 어머니와 밖을 나설 때마다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온갖 힘을 줘서 여기다 꽉 손 잡고. 이 아파트는 60세 이상의 노인들만 입주가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인데 아파트 내부 도로가 대부분 언덕길입니다. 실제 아파트 진입로 초입과 정문은 수직으로 7m가량 차이가 나는 급경사로입니다.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홍보했던 대형 병원과 아파트 사이에 지하 연결 통로도 실제로는 없다고 토로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환자가 빨리빨리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지하로 이렇게 뚫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고. 일부 입주자들은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본생활 불가능하다! 시공사 측은 아파트 진입로 경사도 규정이 10% 이내인데 9.95%로 규정을 벗어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 지하 통로는 당초 논의됐지만 병원과 협의가 어려워 계약 당시에는 없는 조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공사와 용인시는 입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해 아파트 정문과 대로변을 잇는 육교 설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발 발사 간격을 30초까지 좁힌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동창리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동창리는 북한 ICBM 기술의 기반을 만든 곳으로 북한이 지난해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곳이기도 합니다. 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 간격을 30초까지 좁힌 어제 초대형 방사포 사격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결과에 대만족했다면서 연발 시험 사격을 통해 기술적 우월성을 확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발사체 도발은 참관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의 이번 직접 참관은 대화보다는 대결로 기우는 북한의 대미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재등장한 것은 일정 부분 새로운 길로 대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북미 대화에 대한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기대를 접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으로 사용해온 동창리 발사장에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국정원은 엔진 실험장 인근 주차장에 여러 대의 차량들이 포착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동안에 움직임이 없다가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 하는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대화의 종지부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ICBM 발사를 준비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미군의 고성능 감시 정찰기 석대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제 단거리 발사체 도발 직전 미국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미국은 위치 발신도 감추지 않고 공개 비행을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서울과 경기도 상공에는 미국의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날아올랐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주고받는 통신과 신호를 감청하고 발신지 추적까지 가능한 미 공군의 주력 정찰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반도 전역의 기지와 이동식 발사대 등 표적 600곳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미 공군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가 32,000피트 상공에서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를 감지하는 미 해군 정찰기 EP-32가 23,000피트 상공에서 잇따라 공개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몇 억씩 뜨는 거로 알고 있어, 한 번 비행에.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떠서 이제 한반도로 이동할 때는 그 전날, 전전날 이미 북한의 이동이나 이런 발사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력 정찰기 3종 세트가 이틀간 한반도에 총출동한 겁니다. 특히 위치 신호도 숨기지 않고 보란 듯이 공개 비행을 한 데는 북한을 향해 다 보고 있으니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어제 북한은 방사포를 발사했고 그 직전 열린 청와대 NSC에서는 북한의 이런 동향이 거의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중국 군용 정찰기가 또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26번째인데 중국이 한미 동맹이 느슨해지는 틈을 군사전술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이어도 서쪽에서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무단 진입했습니다. 한중 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으로 최초 진입한 군용기는 50여 분 뒤 이어도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따라 대마도 남쪽까지 북상한 군용기는
포항 동쪽 74km 지점에서 다시 카디지에 들어왔습니다. 울진까지 북상한 군용기는 직하강하며 방향을 틀어 22분 만에 카디지를 벗어났습니다. 다음엔 왔던 경로를 그대로 되짚어간 뒤 오후 1시 반쯤 최종 이탈했습니다. 순수 우리 식별구역엔 22분, 중첩구역까지 포함하면 2시간 10분 동안 훑고 지나간 겁니다. 군 당국은 Y9 계열의 정찰기로 파악했습니다. 장거리 정찰기들이죠. 정기적으로 정찰 임무 수행하면서 우리 그 동해 쪽을 둘러보는 그런 임무죠. 합참 관계자는 F-15K와 KF-16 등 전투기 수대가 출격해 대응했다며 교신에도 응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올 들어 26차례나 카디지에 진입하면서 느슨해진 한미 동맹의 틈을 파고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로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2.9%를 예상했던 작년 초부터 따지면 6번이나 낮춘 건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보기에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에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2.2%에서 오늘 2%로 0.2%포인트 낮췄는데 지난해 초부터 따지면 6번째 내린 겁니다. 당초 예상보다 수출과 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마저도 정부의 막판 재정 쏟아붓기에 기댄 전망치지만 우리 경제의 체온은 점점 식어갑니다. 경제 활력을 보여주는 생산, 소비, 투자는 8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이제 소비,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서 좀 약화된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내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이미 국내외 기관들은 1%대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고 한은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0.2%포인트 내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의미 있는 경기 반등을 위해서 재정 지출의 질을 높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한은은 기준금리는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더딜 경우 내년 초 금리를 또 내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일본 정계 거두 나카소네 전 총리가 노환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대표적 지한파이면서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101세로 별세했습니다. 군마현 출신으로 1947년 중의원에 당선된 후 56년간 연속 20선을 기록했습니다. 1982년 총리직을 맡아 4년 11개월간 국정을 이끌었고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과 론야스로 불린 강력한 밀월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 통으로 꼽히는 그는 1960년대 한일 국교 정상화에 기여했고 일본 총리로는 처음 방한해 경제협력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직 총리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주변국의 반발을 샀습니다. 85세 은퇴 후에도 활발히 활동했고 2015년 한중이 제기하는 역사 문제에 진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기고문으로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이라크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진압 과정에서 불과 하루 사이에 45명이 숨졌습니다. 이 시위대가 이란 영사관에 불을 질렀고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건물은 새까맣게 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이라크 반정부 시위대가 나자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실탄을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고 나자프를 포함해 이라크 전역에서 하루 사이에 45명이 숨졌습니다. 바그다드에서는 다리 점거를 시도하는 시위대에 실탄이 발포됐습니다.
시위대의 계속된 이란 공격은 이란의 내정 간섭과 뿌리 깊은 반감 때문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위대는 지난 3일에도 카르발라 주재 이란 영사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라크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달부터 시위를 벌여 실업난과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해왔고 이제껏 시위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50명이 넘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1500년 전 가야 시대 지배자의 온전한 무덤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특이한 구조 덕분에 도굴꾼의 훼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창녕 비화가야 고분군입니다. 크레인이 3톤이 넘는 덮개의 돌을 들어올리자 등잔형 토기 등 100여 점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1500년 전 비화 가야 시대 최고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창녕의 고분군 250여 기 가운데 유일하게 도굴 흔적이 없는 63호 고분입니다. 외부에 드러난 다른 고분 밑에 자리 잡았고 묘실 외부는 점토를 발라 밀봉했습니다. 39호분 봉토가 아마 이 63호분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63호분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 이렇게 오늘까지. 묘실 길이는 6.3m, 넓이는 1.4m입니다. 무덤 주인과 순장자 등 3명을 매장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당시 권력을 상징하는 철제 유물도 2점이 나왔습니다. 묘실 안쪽 벽에는 주술적 의미로 보이는 붉은색 칠도 했습니다. 고분이 원형 그대로 남아 가야사 연구 자료로 가치가 높습니다. 어떠한 의뢰를 했으며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매장이 됐는지에 대한 매장에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복원할 수가 있는.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는 무덤 주인의 인골과 장신구, 유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분 아래쪽을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샘터사 편집장으로 일하며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던 동화작가 정채봉. 그를 기리는 순천 문학관에는 그가 갓난아기 때 입었던 베넷저고리가 유품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가 말을 배우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엄마를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베넷저고리를 평생 간직했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화순 운주사는 민초들이 미륵불을 기다리며 돌부처 1000개를 세웠다는 천불 천탑의 절입니다. 나란히 누운 한 쌍 와불이 일어나는 날 새 세상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정채봉이 맨발로 살며시 와불의 팔을 베고 겨드랑이에 누워 푸른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불러봅니다. 엄마라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르클레지오가 가을비 내리는 운주사를 찾았습니다. 비에 젖은 와불의 마음을 빼앗겨 20년 만에 시를 썼답니다. 두 와불이 비에 얼굴을 씻고 하늘을 응시한다. 또 다른 시공간을 꿈꾼다. 세상이 벌써 전율한다. 가을비는 누구나 시인이 되고픈 시심을 부릅니다. 폐결핵을 앓던 쇼팽이 비오는 늦가을 적막한 마요르카 수도원에서 빗방울 전주곡을 썼습니다. 왼손이 음울하게 반복하는 건반음이 땅에 떨어졌다 튀어오르는 물방울 소리 같습니다. 가을비 같은 남자의 고독이 스며 있는 곡이죠.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 그 11월의 끝자락입니다. 모레 전국에 만추의 비가 내리면 가을도 끝이 날 겁니다. 오는가 싶더니 벌써 떠나가는 가을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유난히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시인처럼 그리움을 부르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의 끝에는 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없네. 어머니 가슴에서 못을 뽑을 수도 없다네. 어머니 가슴이 저리 깊고 푸르러.
11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만추 그립다였습니다. 올가을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나들이 계획은 일요일보다는 토요일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아침에 좀 추운 것만 유의하시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네요. 충청 이남 지역은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파에도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네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겠고요. 다른 지역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10도, 전주 12도, 대구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약간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